혁명의 탄생 2장 혁명의 심장 파리 입성 1789년 5월 5일 3부의 개회 6월 17일 제3신분 대표들이 스스로 국민의회 성립을 선포하다. 6월 20일 로베스피에르 테니스 코트의 선서에서 45번째로 서약하다. 7월 14일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하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 8월 26일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채택되다. 10월 5일에서 6일 민중 등과 국민방위대가 베르사유로 진격, 시위대의 압력으로 국왕 일가가 파리의 튜일리 궁으로 옮겨오다. 10월 자코벤 클럽이 창설되다. 로베스피에르는 미라보, CAS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이 정치 모임에서 곧 두각을 나타낸다. 3부의 개회 전날 열린 의원들의 베르사유 거리 공식 행렬에 참여한 로베스피에르의 모습을 루이 블랑이 얼마나 위엄있게 묘사했는지 잘 알려져 있다. 이 행렬에서 단 한 사람, 신념에 의해 빛을 발하는 단 한 사람만이 궁극적인 결과들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이름 없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의 행위들이 이름을 묻는 사람들 틈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친근한 말도 붙일 수 없는 엄숙한 자세로 고요히 생각의 골몰의 주변에 소음은 안중이 없다는 듯 자기 자신 속에 침잠하여 걷고 있었다. 이런 식의 묘사, 즉 1789년 5월에 젊은 산부의 의원에게 최고 중재의 사제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그를 장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지닌 존재로 이미 해안을 지닌 위인, 달랠 길 없는 고독에 빠져있는 예언자로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잘못이다. 나도! 진실은 더 복잡하고 동시에 더 흥미롭다. 의회 활동을 시작할 때 로베스피에르는 경계심과 순진함, 현실 감각과 환상,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인물이었다. 그가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제 막 시작된 혁명을 그 원칙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극단적인 결과로 이끌어갈 의지를 지닌 거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여러 달이 필요할 것이다. 3부회의 개회 1789년로부터 바스티유 함락에 이르는 2달 열흘 동안 그는 의원의 직무를 배운다. 그는 자주 발언하지도 길게 발언하지도 않는다. 그는 전반적으로 사소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한다. 아직 어떤 뚜렷한 차이에 의해 균열이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제3신분 대표 집단 내에서 그는 단지 가장 단호한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이지 결코 지도자들 중 하나는 아니었다. 그는 45번째로 테니스 코트에 선서를 했다. 블랑, 루이 블랑 1811년부터 1882년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최고 존재 에드레 스프링 로베스피에르는 무신론에 맞서 최고 존재에 대한 예배를 주창하고 1794년 6월 8일 최고 존재의 축제를 주재한다. 테니스 코트의 선서 Serment du Paume 6월 20일 국악이 회의장을 폐쇄한 것을 발견한 제3신분 대표들은 실내 테니스 코트로 가서 자리를 옮겨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다. 주디 큐암은 오늘날 테니스와는 존재하는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다. (7월 9일에) 그는 파리 주변의 직결한 왜곡 군대의 철수를 국왕에게 요구할 책임을 맡은 24명의 대표 중 하나로 선출된다. 그는 또 7월 14일 봉기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점령. 그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베르사유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7월 17일로 예정된 루이 16세 파리 방문을 수행할 의원의 하나로 지명된다.
이 당시에 그는 신력, 논리, 그리고 단호함을 지닌 호감을 가질 만한 신춘내기로 보였던 것 같다. 다수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호의를 품고 기꺼이 그에게 탄역을 맡기거나 부차적인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베르사유에도 즉한 그는 결코 마술사나 연하지 않고 관계를 맺거나 대살리는 데 주력했다. 몇 달 전 그가 네케르를 열렬히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페이지 72. 그것을 잊지 않은 네케르는 그의 호감을 사고자 노력하고 그를 식사에 초대해 자신의 딸인 제르멘드 스탈로 하여금 그에게 접근하게 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 제네와 은행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그에게 깊이 있는 정치적 식견이 전무하다는 것과 그의 태도가 모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가능하면 냉정하게 그와 거리를 둔다. 스탈, Germaine de Stael, 1766년부터 1817년. 재무총감 네케로의 딸, 남편은 프랑스 주재 스웨덴 대사 스탈 남자. 처음에는 혁명을 열렬히 반겼으나 그 혁명이 급진화하는 것을 우려하여 1792년 9월 파리를 떠났다가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 돌아와 다시 살롱을 열었다. 1799년 11월에 일어난 브리메르 쿠데타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1803년 망명했다. 시와 소설을 포함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반대로 미라보에 대한 그의 태도는 훨씬 더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라스의 친구에게 보낸 5월 24일의 편지가 입증하는 것처럼 로베스피에르는 처음부터 미라보의 부도덕성을 경계하고 그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미라보가 아무리 의심스러운 인간이라 해도 그의 재능이 당시에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매료하고 있는 이상, 또한 봉건제에 대한 최초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가 좌파의 부동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달간 일종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테니스 코트의 선수. 1789년 6월 20일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회의장 문이 잠겨 못 들어가게 된 제3신분 대표들은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옮겨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로베스피에르도 45번째로 선서를 했다. 미라보는 로베스피에르의 가능성을 엿보고 자신이 조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에 그를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꼿꼿한 척추를 가진 유연하지 않은 하인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아마도 경멸과 염려 그리고 빈정거리는 냉소가 뒤섞인 목소리로 토로했다. 저자는 멀리 갈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을 모두 믿고 있다.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미라보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태도는 이미 상당한 신중함을 보이지만 5월 24일의 편지에 따르면 제3신분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견해는 훨씬 더 명확했다. 무니에, 말루에, 테르제 같은 사람들의 주저와 타협을 폭로하는 데에는 몇 달로 충분할 것이다. 5월에 그들은 인기의 정점에 있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첫눈에 그들을 판단하고 이후 드러날 그들의 정체 그대로 정확하게 그들을 봤다. 무니에는 자신의 지방에서만큼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과 그의 대신가 맺고 있는 관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루에 대해서는 파렴치함으로 부정하고 관계로 가득한 이 인물은 우리들 사이에서 특권적 당파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음모의 태엽을 작동시켰다. 다르제의 경우 오늘날 그는 거의 완전히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사람들은 그의 전능이 이 최초의 편견에 생각했던 것을 훨씬 못 미치는 것임을 알아챘다. 사람들은 그의 원칙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시기에 대부분의 귀족 대표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견지병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라파에트와 필립 올레앙은 여전히 예외로 남겨둔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더는 자신들의 의지에 달리지 않는 이 기만적인 희생, 다시 말해 귀족, 집단의 기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환부회를 통해서만 제정해야 하는 법을 감수하려는 것은 단지 국민의 권리를 대가로 우리와 좀 더 유리하게 협상하겠다는 희망 때문인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곧 의기투합하여 지체 없이 합류할 동료들도 발견했다. 그들은 부르타뉴의 제30인 대표들과 부르타뉴 클럽, 11월 자코벤 클럽이 되는 것의 전신에서 그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당분간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만이 그곳에 드나들었다. 무니에 장조셉 무니에 1758년부터 1806년 그르노블의 사범관 출신이며 테니스 코트의 선서를 발휘했다. 의회의 결정에 대한 군주의 절대적 거부권을 주창하여 애국파와 결별하고 1790년 스위스로 망명했다. 말루에 피에르 빅토르 말루에 1740년부터 1814년 프랑스 식민지 생도 맹구와 기아나의 관리 출신으로서 삼부에 진출하여 식민지 백인들의 권익을 옹호했다. 제헌의원의 대표적 왕당파였으며 1792년 망명했다. 테르제 가이진 바티스테 테르제 1732년부터 1807년 파리 고등법원 변호사 출신의 삼부의 의원, 혁명 전 대법관 모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관용령을 발표해 기여의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혁명기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올레앙, 필립 올레앙 1747년부터 1793년 일명 평등공 필립 루이 16세의 사촌으로 혁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체제와 궁정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귀족 대표로 삼부에 선출됐으나 국왕일가를 틸르리로 옮기게 한 1789년 10월 5일부터 6일 봉기 이후 망명했다. 이듬해 돌아와 1792년 국민공회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국왕의 처형에 찬성 투표했다. 아들 루이 필리프가 디물리에와 함께 망명한 후 반혁명 혐의자로 체포되어 처형됐다. 이 올레앙 공자 필리프를 중심으로 하여 18에서 19세기에 부르봉 왕과의 올레앙 가계를 지지한 입헌군주정 지지자들을 올레앙파라고 한다. 아직 브루타뉴 클럽은 파리와 지방의 수십만 자코벤 지지자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미 로베스피에르는 국민의회에서 주목을 받는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라 전체의 공론에 영향을 끼치는 데 관심을 두고 언론인들과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다. 94초. 먼저 그는 동창인 까미유 데물랭과 관계를 회복한다.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로베스피에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회 의원이자 신문 새벽의 편집자이며 공안위원회에서 1년간 함께 활동할 미래의 동료 바레르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브루타뉴 클럽 3부회가 소집된 후 프랑스 서부 브루타뉴 출신 의원들은 정치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클럽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회합했다. 이 클럽은 1789년 10월 5에서 6일 봉기 후 헌법의 협회 Société des Amis de la Constitution라는 이름으로 생토노레가에 있는 자코벤 수도원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부터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문을 열고 개방되었고 이후 협회는 자코벤 클럽으로 불리게 됐다.
국민의회 1789년 6월 17일 3부에 제3신문 대표들은 특권층이 개혁을 무마시킬 것을 우려해 제3신문회가 곧 국민의회임을 선언했다. 바레르 버트란트 바네르 1755년부터 1841년 변호사, 국민공예, 내의 산악파, 공안위원회 의원, 공포정치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지만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여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가담했다. 7월 14일에 로베스피에르는 다수파에 속한 한 의원에 불과했고 물론 가장 단호하고 가장 통찰력 있는 의원 중 하나이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그가 몇 달 만에 점점 더 분명하게 태도를 바꿔 혁명의 파수꾼이 된 것은 여러 사건들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는 역사가 조르지 르페브르의 표현을 되풀이하자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민중들 1789년 7월 14일 약 1만 명의 성난 군중이 전제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중세시대에 요새했던 이곳은 17세기부터 국사본 감옥으로 쓰였다. 바스티유 습격과 함락은 곧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특권층의 음모가 파리의 봉기 앞에서 단지 겉으로만 굴복했을 뿐임을 깨닫는다. 반혁명 세력은 반격을 준비하고 국민의 노력을 외방을 노려하고 망명을 하여 왜곡에 호소한다. 다른 한편 그는 파리 봉기에 명백히 민중적인 성격이 국민의회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보, 7월 말 바스티유 함락 소식에 뒤이은 대규모 농민 봉기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경보가 되었음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는 제3신분의 수많은 부르주아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한 어떤 경향을 포착한다. 그들은 새로운 민중운동의 모든 가능성을 억누르려 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 반혁명과의 타협도 감수하고자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특수한 입장을 선택한다. 그것은 혁명은 오직 민중을 신뢰할 때에만 그리고 혁명 수호에 그들을 참여하게 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7월 20일 그의 태도는 이미 명확했고 그 태도는 이후 5년 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날 랄리 톨랑달, 트로핀 겔라드 랄리 톨랑달 1751부터 1830 백작은 모든 민중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무장병력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한다. 로베스피에르는 곧바로 동의안에 반대하는데 이것이 그가 국민의회에서 행한 첫 번째 중요한 발언이다. 파리의 이 봉기로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공공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몇 명의 머리가 떨어졌지만 그것은 범죄자들의 머리입니다. 아니, 여러분, 국민은 바로 이 봉기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시도, 혁명에 대항하려는 시도. 로베스피에르는 7월 초에 파리와 베르사유로 군대를 불러들인 왕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안녕을 위해 무장한 시민들을 반도라고 선언한다면 이 시도들을 누가 격퇴할 것입니까? 자유에 대한 사랑마저 꺼버릴 수 있는 이 동의안은 국민을 전제정에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베스피에르가 되풀이할 일련의 여러 발언들 중 최초의 것이었다. 스스로 새로운 시정부를 수립한 마리앙부르 주민들에 대해 또는 귀족 대표들에게 반대한 빌프랑 슈드르웨르그의 한 판사에 대해 그는 발언했다. 그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 귀족에게서 완료한 편지들을 조사하기 위해 서신왕래의 비밀의 예외를 둘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부장발, 남작 같은 방염염 세력의 석방에 반대하기도 했다. 민중운동이 반란이라고 비난받을 때마다 그리고 음모가들이 형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보일 때마다 그는 싸웠다. 전반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회의 다수파는 양쪽에서 역공을 당하여 반동 세력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고 농민 반란 진압의 책임을 루이 16세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에 따라 8월 4일 밤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날 밤 일련의 부가 조항들을 통해 경제적 특권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하는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로베스피에르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어감을 느꼈다. 의회에서 그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실패하지만 적어도 가장 혁명적인 신문들은 그의 활동을 호의적으로 논평하고 후하게 보도한다. 그 덕분에 의원들 내에서 로베스피에르의 고립 상태는 보상을 받고 심지어 공론 속에서 더욱 위신을 얻게 된다.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언이 완성되어 세부적인 내용들이 모두 가결됐다. 로베스피에르가 제기한 몇 가지 수정안들은 대부분 거부됐다. 이제 헌법의 본문 자체에 착수할 때이다. 8월 28일 이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의회의 논쟁은 보통 매우 소란스럽고 다른 많은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미라보나 당통만큼 목소리가 크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공개 모임에 익숙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두 알다시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사가 연단에 오르면 내밀히 주고받는 사담이 더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헌법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평화로운 토론을 확립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했다. 인권선언, 정확하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a Humaine et du Citoyen. 헌법의 서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조항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8월 26일 전문가 17개 조항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자주